네, 안녕하세요. 네, 교재는 어제 했던 8장 몇 페이지 하면은 그 310페이지 보시고요. (3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5절에 현금 예금의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할 차례죠. 우리가 거기 좀 보세요. 지금 그 현금 예금의 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312페이지 보시면요, 예제 10번 있는데 그걸 좀 보시죠. 예제 10번을 보고요, 거기 수정 후 시산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현금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이 8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총계정 원장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8만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그 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얼마 있대요, 보니까? 당좌예금은 15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있대요, 그 밑에. 보통예금은 얼마 있냐면은 4만원인가요? 그렇게 있고, 그다음 정기예금. 정기예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정기예금이 80만원인데요, 거기. 정기적금도 있는데, 회사 가입한 게, 정기적금이 50만원 있고, 그 밑에 당좌개설보증금 있는데, 당좌개설보증금이 뭐예요? 당좌개설보증금 배웠잖아요, 우리? 당좌개설보증금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부른다고 가르쳐드렸죠? 뭐 별단예금이란 얘기도 해요. 별단예금. 근데 이 당좌개설보증금이 2만원인데 이게 뭐냐면은 당좌거래 시작할 때 거래은행한테 내는 거죠. 이게 보증금으로. 이거 언제 돌려받는다 그랬어요? 당좌거래 종료될 때 돌려받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만기가 없는 거예요. 만기가 없고요, 사용이 제한돼 있어요. 당좌거래 종료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있네요. 70만원 있는데요. 그럼 단기매매증권 그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70만원은 뭘까요? 이거 배웠으니까 어제. 이거는 뭐가 70만원이라는 얘기, 회사가. 단기매매증권이 70이라는 얘기는 회사가 뭐가 있다는 얘기 지금?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게 70만원 정도 있다, 이런 얘기죠. 주식이나 채권이라 했잖아요, 어제. 주식이랑 채권 샀을 때 단기적 시세창의 목적으로 사면 단기매매증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당좌차월이 반대쪽에 있죠, 대변에. 당좌차월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이 회사 보니까 당좌예금도 있었는데 당좌차월도 있잖아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냐, 한 회사에서. 만약 이 회사가요, 당좌거래 자체를 한 개 은행하고만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딱 하나의 은행하고만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그렇다면 당좌예금은 예금이면 예금, 차월이면 차월, 한쪽만 생기지 양쪽에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한 개 은행하고 거래하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는요, 이 회사가 어떻다는 얘기냐면 당좌거래 자체를 2개 이상의 은행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실무에서는 당좌거래를 2개 이상의 은행들과 많이 해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은행과 할 때 한 개 은행에서는 예금, 다른 은행에서는 차월,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요구사항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밑에 요구사항 보니까 위의 자료를 토대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뭘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대차대조표 양식을 한번 만들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이냐면 2000X1년 말 시점에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는 건데, 대차대조표의 양식은요, 여기 첫 번째 분류되는 게 뭐였죠? 우리 첫 번째 분류하는 게 유동자산이다. 들어보셨죠? 유동자산. 그 다음에 요 밑에 가로 1번에서 뭐 들어가나요, 우리? 당좌자산이다. 들어봤죠?
이런 건 아셔야 돼요. 앞으로 당좌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있어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계정 과목이 있대요. 이거 배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계정 과목도 이제 아셔야 돼요. 앞으로 배울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단기 매매증권이다 이런 것도 있다고 돼 있고, 뭐 나머지 생략하고, 가로 2번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긴 재고자산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요. 큰 2번이 뭐겠어요? 고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자산 밑에 큰 세 분류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투자, 두 번째가 유형, 세 번째가 무형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투자자산 중에 장기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배워요 지금. 장기 금융상품.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대변으로 가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 유동부채 밑에는 차입금 있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정부채나 자본이 있을 수 있는데 생략해요. 생략하고, 이 문제와 관련된 계정 과목들은 이 정도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여기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 여기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 여기 들어갈 금액,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지 맞춰보라는 문제예요. 요 분류에서. 그럼 여기 들어갈 금액, 여기 들어갈 금액, 여기 들어갈 금액 찾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찾을 거고. 근데 여기에 들어갈 금액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잔액들 있잖아요. 요것들 중에 여기에 속하는 것들을 이제 분류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냐면, 여기 제가 그려놓은 건 대차대조표잖아요. 이건 뭐죠? 이건 재무제표죠. 이쪽에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총계정 원장이죠. 원장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장부죠. 장부. 그러니까 이쪽은 장부에 기록한 거고요. 이쪽은 재무제표고 그래요. 이 장부와 재무제표는 다른 거죠. 회사들이 기록을 할 때 장부에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 장부에다가 체계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그걸 정보 이용자한테 보여줄 때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장부를 직접 보여주지 않죠. 우리가 정보 이용자들이 왔을 때, 야 이거 우리 회사 총계정 원장이다 한번 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뭔가 보기 좋은 양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라고 부르는데, 재무제표 중에 대표적인 게 대차대조표잖아요. 손익계 선서도 있고. 이게 대차대조표라는 게 왜 만드는 거냐면 공시하려고 만든 공시,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드는 양식이잖아요. 수단이고. 계속 얘기했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총계정 원장이란 장부에다 체계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거래를, 그거를 이렇게 보기 좋은 양식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거와 장부에 기록하는 거와는 이 별개예요. 그래서 요 재무제표에 공시할 때 쓰는 계정 과목들 있잖아요. 요 이름들은 기업회계 기준에서 어떤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예시돼 있어요. 이런 이름을 써주라고, 이렇게 이런 이름 써주라고 돼 있고요. 장부상 적는 이름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건요. 기준에서 뭐 적으라고 얘기 안 해요. 회사가 알아서 하면 돼요. 장부에 적을 때는요. 어떤 이름 쓰든지 신경 안 써요. 여긴 회사가 알아서 그 거래 성격에 맞는 이름들로 잘 기록하면 돼요. 잘 기록하면 되고, 그거를 여기 공시할 때는 이런 걸로 해줘야 돼요. 이거 우리 한번 앞에서 이런 얘기 했었는데, 어디 얘기는 7장 할 때요.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냐? 매출채권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매입채무 있었죠, 우리? 기억나세요? 매출채권, 매입채무라는 거 배웠잖아요, 우리. 근데 매출채권, 매입채무라는 게 공시할 때는 반드시 그 이름 써줘야죠. 여기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쓸 때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쓸 때는 회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매출채권 쓰든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구분해 쓰든지 회사 알아서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장부상 적는 이름들은 그 거래를 기록할 때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여기 공시할 땐 이것대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 하라는 거는 이걸 보여줄 테니까 여기다 제대로 분류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 속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속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거를 지금부터 적어드릴게요. 어디 보시냐면은 310페이지에
거기 제5절에 현금 예금의 공시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5번째 줄인가 6번째 줄에 첫째라고 돼 있는 데부터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첫째부터 지금 보시면서요, 그 연습장에다가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실래요? 적어 드릴 테니까. 및 현금 등가물.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에 뭐가 속하느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적으세요, 이거. 첫 번째가 뭐냐면 현금. 두 번째가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 뭡니까?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요구하면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요구불 예금. 그다음에 현금 등가물. 이 3가지가 여기 속하는 거예요. 현금이 현금 등가물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현금은 어제 배웠는데요. 현금에 속하는 게 뭐 있다고 배웠어요, 어제? 현금에 속하는 거. 통화. 통화가 현금에 속한다는 건 어디 얘기했죠? 통화. 그거 말고 뭐가 더 회계학에서는 현금이라고요? 통화, 대용증권. 복습해볼게요. 뭐 있나? 뭐 있어요? 당좌개설부, 타임 발행 당좌수표,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 뭐예요? 우편 한증서, 배당금 주기 통지표, 이런 것들, 그런 거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가끔. 기억하셔야 돼요. 현금에 속한다는 거. 요구불 예금은 뭐가 있어요? 요구불 예금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게 당좌 예금, 그다음 보통 예금. 이 2가지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기억하세요. 이 2가지는. 그래서 현금 등가물이라는 게 처음 배우죠, 지금. 현금 등가물이라는 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책에 첫째라고 되어 있잖아요. 첫째라고 되어 있는 거에 2번째 줄 끝에 보시면 현금 등가물이란 현금 등가물이란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고, 그것들을 만족하면서 단기 매매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그래서 이 현금 등가물이라는 거에 속하는 게 원래 단기 매매증권이나 단기 금융상품에 속하는 거래요. 단기 금융상품. 여기에 원래는 단기 매매증권, 단기 금융상품에 속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요건을 만족하면 일로 가냐면은 거기 표현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표현에서 취득 당시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 취득 당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얘기 뭡니까? 굉장히 만기가 될 때까지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현금화 될 때까지 기간이 짧다. 초단기 증권. 그러니까 가치의 변동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현금과 거의 등가하다, 이런 얘기예요. 현금 등가물, 이런 표현인데, 이 취득 당시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보실 때 결산일이 12월 31일이에요. 2000X 1년이고 2000X 2년인데 회사가 채권을 12월 1일 날 산 게 있어요. 채권. 이게 만기가요. 1월 31일이에요. 다음 연도. 이걸 기말연재 보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거 분류를 어디로 해야 될 거냐 이랬어요. 기말에.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말에 이 채권을 갖고 있는데 10만 원짜리고 이게 한 달 지났거든요. 이 만기가 있대요. 어디로 가야 돼? 현금 등가물이죠? 아니, 채권이라는 건 원래 단기적 시세차익 목적이 이쪽인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일로 간다니까요. 분류를. 그런데 만약에 채권을 9월 1일 날 샀어요. 똑같은 채권인데 채권을 이때 샀는데 이 만기가 이때예요. 똑같이 이때. 그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기말연재는 만기가 둘 다 얼마예요? 기말연재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 당시 뭐 만기 3개월이네. 얘도 현금 등가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얘는 절대로 현금 등가물이 아니에요. 얘는. 왜냐하면 취득할 때로부터 만기가 얼마 남았기 때문에
5개월이에요. 4개월에다 1개월 더 있어서 5개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현금 등가물로 갈 수가 없어요. 취득할 때로부터 3개월이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기말 현재 3개월이 아니에요. 취득 당시 3개월 표현이. 이거 써있잖아요, 책에.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은 311페이지 보시면 둘째라고 되죠, 둘째. 둘째를 좀 읽어보시면 둘째에는 뭐가 나왔냐면 정형화된 금융상품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정형화된 금융상품.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에 보시면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약자들이 있는데 다 여러분들 금융기관에 가보시면 금융기관에서 파는 상품들이에요. 기업들이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런데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좀 들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우리가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투자했을 때 어떤 계정감으로 분류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가 돼요.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느냐 만기.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느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느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면 어디로 갈까요? 기말 현재 만기가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가요. 단기 금융상품 이렇게. 1년 이후면 어디로 갈까요? 장기 금융상품이라고 가요. 3개월 이내면 어디로 갈까요? 취득 당시. 여기 써 있잖아요. 현금 등가물이에요. 현금 등가물. 여기까지 적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적어 놓으세요. 지금.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으면 책 보세요. 책의 311페이지. 311페이지 보시고 311페이지 보시면 둘째 보세요. 둘째에 몇 번째 줄 보시냐면은 6번째 줄 끝에 보세요. 6번째 줄 끝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서 주의할 점 이들 금융상품 중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뭐로 공시한다? 주석으로 공시한다. 아직도 주석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나와서 이거 보세요. 주석이 어떤 건지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주석. 여러분 실무적으로 회사에 나가보시면 여러분 다른 회사 감사 나가보시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없는 회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 없는 회사 거의 없어요. 다 사용 제한 예금이 있어요. 회사에 가면. 왜 그럴까요? 당좌개설보증금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대부분 다 당좌거래는 하고 있기 때문에 당좌개설보증금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사용 제한 예금이거든요. 그게 인출이 함부로 안 되는 그런 예금이 있으면 반드시 주석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 해보시면은 주석 공시 항상 해요. 사용 제한 예금. 뭐 참고하세요 그냥.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시면 되고. 셋째 보시면 셋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좌 차월이 나오는데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이거 봤던 이 문제 312페이지 예제 10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이 동시에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이 기말 현재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냈겠죠. 일단 만약에 그 회사가 당좌 거래를 하나 은행하고 한 개 은행하고밖에 안 한다. 당좌 거래를. 그럼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금이면 예금, 차월이면 차월이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는 2개 이상의 은행과 당좌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다 그렇게 해요. 대부분 당좌 거래를 한 2개 이상의 은행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라서 특정 은행에선 당좌 예금, 다른 은행에선 당좌 차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들을 상기할 거냐, 상기할 거냐. 서로 상기하고 공시할 거냐. 그 문제죠. 답은 상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 공부하실 때 특별히 기업회계 기준에서 상기해서 공시해라. 이렇게 언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 총액으로 공시해요. 대부분. 참고하세요. 상기하라는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은 것들은 다 상기하지 않고 각각 공시한다. 표 8-1번 나오죠, 그 밑에. 그거는 여기 적어드린 거 정리해 놓은 거니까 혼자 보세요. 넘기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 문제 이제 다 풀게요, 같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분류만 하면 돼요.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여기 들어갈 금액이 얼마냐? 이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쪽에다 적을게요. 저기 현금부터 보세요. 현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당좌예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보통예금 어디로 가야 돼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지금? 분류하고 있어요, 계정 과목에. 정기예금 있죠? 정기예금 같은 게 뭡니까? 정형화된 금융상품이에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여기 적어드렸지만. 뭘 봐야 돼요? 만기를 봐야죠. 만기를 봐서 분류해줘야 돼요. 거기 추가자료 보세요. 추가자료 보니까 첫 번째 예제에 사용에 제한이 없다. 그 얘기는 뭐 공시할 필요는 없다? 주석 공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주석 공시 필요 없고. 30만원, 40만원, 나머지 10만원 이렇게 되는데 30만원 어디로 가야 돼? 30만원. 만기가 2003년 장기죠? 40만원은 만기가 2002년 단기라는 거 알겠죠? 나머지 10만원은요. 출제자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가입일이 나와 있고 만기가 나와 있는데 정확히 몇 개월이에요? 정확히 딱 3개월 차이 나죠? 출제의 의도가 어디 집어넣으라는 거겠어요? 현금, 등가물에 집어넣을 줄 아느냐? 뭐 그거예요. 가로 2번. 정기적금은 전액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 일단 무슨 생각해야 돼요? 주석공시. 주석공시 해야 돼요. 20만원, 나머지 30만원 어디로 나가요? 20만원은 장기, 30만원은 단기. 어렵지 않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정기적금 밑에 뭐 있어요? 정기적금 밑에 당좌, 개설보증금이 있죠. 그거부터 해요. 당좌 개설보증금 어디로 가야 돼요? 당좌 개설보증금.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만기 없어요. 장기로 가야 돼요, 장기.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주석공시 해야 돼요, 주석공시. 단기매매증권 있죠. 70만원. 단기매매증권은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원래. 단기매매증권이 계정 과목이 있으니까. 단기매매증권으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 추가자료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만원은 뭐 여기 써 있죠. 의도가 뭘까요? 그 10만원? 출제자의 의도가 현금, 등가물로 분류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단기매매증권으로 남는 금액은 얼마 적으면 될까요? 60만원 적으면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60만원. 됐어요? 그 다음에 당좌 차월 보세요. 당좌 차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기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다 적어야 되죠. 다 했네요. 끝. 다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합계 내시면 돼요. 합계 내서 갖다 적으세요. 그건 여러분 혼자 하세요. 다 합계 내서 갖다 적으시면 되고. 제가 노란색으로 적은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으로. 주석공시. 주석공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만 좀 주의하시고. 이 정도 문제 다 풀겠죠? 넘어가요. 314페이지 익히 문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연습 문제 어제 다 정리해 드렸어요. 9장으로 넘어가는데 9장으로 넘어가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 이쪽에 유형자산. 우리가 지금 진도를 계속 나가는데 이제까지 배운 거 무슨 자산 배웠어요? 재고자산 배웠고 채권 채무 배웠고
그다음 현금 관련된 거 배웠고 단기 매매주권 배웠고 이렇게 배웠죠. 지금 이제 뭐 할 거예요?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보유 목적이 뭘까요? 회사가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앉아있는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이 건물, 에어컨 이런 거 우리 학원이 갖고 있잖아요. 왜 갖고 있죠 이거? 책상, 의자, 건물, 에어컨 왜 갖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영업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요? 영업활동. 이렇게 영업활동을 하려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요? 유형자산 이렇게 얘기해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유형자산 말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영업활동 사용할 목적으로 뭐가 있냐면 오늘 배울 건데 무형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형자산. 근데 이 무형자산도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얘는 물리적 실체가 있고 눈에 보이죠 얘? 유형자산. 그래서 조금 이따 무형자산 나중에 할 건데 무형자산은 뭐가 있냐면요. 특허권, 상표권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 들어보긴 들어봤죠? 눈에 보여요 그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배워요. 그래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구나. 개념 잡으시겠죠? 복습해 볼게요. 판매 목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다 뭐예요? 재고자산.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투자자산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양으로 결정하면 안 되죠. 책상 그러면 다 유형자산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이 책상 만드는 회사 가보시면 이 책상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자산? 재고자산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에어컨 만드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LG. 그럼 LG 에어컨 만드는 데 가보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 우리 학원에 붙어 있으니까 유형자산. 이 건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 거기 첫째가 그게 나와있죠. 다섯 번째 줄에 제1절에 첫째 보시면 유형자산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다. 그다 표시하시면 돼요. 첫째.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둘째 보세요. 둘째. 유형자산은 여러 회기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을 지닌 자산이다. 그 미래 용역 잠재력이라는 표현 뭐랑 같은 표현이에요? 미래 용역 잠재력이라는 표현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랑 같은 말이고 그게 뭐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까? 자산의 정의. 자산이라는 건 미래 효익이 있어야 돼요. 유형자산도 자산이니까 당연히 효익이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자산과는 달리 그 효익을 장기간 준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 회기 기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고자산이라는 거 배웠죠, 이제. 재고자산이라는 건 회사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느 기간 안에 다 팔아버려요. 1년 이내 다 팔죠, 대부분. 재고자산을 1년 이상 갖고 있는 회사는 드물어요. 대부분 다 빨리 팔려고 하죠, 재고를. 맞아요? 대부분 효익을 짧은 기간 내에 주고 없어져요, 재고자산.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는 것도 그래서 소모품. 소모품도 대부분 1년이 다 써버리죠, 우리? 종이를 뭐 1년 내내 쌓아놓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소모품도 1년 이내 써버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자산이 1년 이내 효익을 제공하고 소멸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근데 지금 배우는 유형자산 같은 것들은 이게 1년 이내 없어지지 않죠? 이 건물, 에어컨, 오래 있죠?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면서 영업활동에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효익을 주더라. 장기간 동안.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은 그 1년 이내 써버리는 것들은 그 취득했을 때 취득한 금액 있잖아요. 그걸 써버렸을 때 다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비용 처리해버렸죠. 재고자산 처음에 구입했다가 팔면은 뭐 처리했어요? 매출원가? 소모품 샀다가 써버렸으면 소모품 비,
다 써버리고 그렇게 비용 처리했죠. 근데 이 유형자산은 취득했을 때 취득한 금액이 장기간 동안 효익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책상을 1,0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1,000만 원을 올해 돈 주고 샀죠. 올해 1,000만 원 다 비용 처리예요?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얘가 몇 년 동안 계속 효익을 줄 거기 때문에. 건물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유형자산은 한 번 지출한 금액이 장기간 동안 효익을 주기 때문에 그 지출한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하지 않고요, 올해. 그 여러 회 기간을 걸쳐서 비용 처리하겠죠, 이게.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그래서 지금 배우는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이 중요한 주제다. 감가상각. 그걸 잘 생각하세요. 감가상각. 됐죠? 그 다음 거기 세 번째. 셋째는 뭐라고 써 있어요?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물리적 실체가 없으면 뭡니까? 무형자산이다. 무형자산. 됐죠? 그럼 밑으로 가서 개정 과목 보세요. 개정 과목 나와 있는데 토지부터. 토지에서 기억하실 거 뭐냐면은 토지는 뭐 안 합니까? 감가상각을 안 해요. 왜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할까요? 토지는 내용연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토지를 몇 년 동안 쓰면 더 이상 못 쓴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토지는 내용연수가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해요. 건물부터는 감가상각 다 해요. 건물 다 아시죠? 기계야치 다 아시죠? 선박도 다 아시죠? 넘어가요. 차량 운방도 다 아시죠? 건설 중인 자산을 좀 보세요. 건설 중인 자산. 이 건설 중인 자산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건설 중인 자산이란 개정 과목이 뭐냐?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건설 중인 자산. 그 책의 예제를 몇 번 보시냐면은 338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 자가건설의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제 3번을 보십시오. 지금 5월 2일 날 우리가 유형자산을 다 만들어 놓은 거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 수도 있거든요. 거기 예제 보니까 직접 건물 짓고 있죠. 거기 건물을 지으려고 현금을 200만 원 썼어요. 나갔어요. 공사 비용으로. 그럼 차변에 200만 원만큼 뭘 적어야 되잖아요. 일단 차변에 증가로 올 수 있는 건 뭐 아니 뭐예요? 자산 아니면 비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적어야 되는데 얘가 비용이 아니라는 건 알겠죠. 돈 나갔을 때 당장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니죠. 그럼 자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개정 과목을 뭐라 할 거냐. 이름 적어야 될 텐데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적고 싶냐면 건물 이렇게 건물 지금 쓰고 싶죠. 건물 짓는 거니까. 근데 건물을 못 적는 이유는 뭐기 때문에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거든요.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다.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이라고 못 쓰고요. 임시적으로 적어놓을 개정 과목이 필요한데 그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취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8월 9일 날 또 공사 비용이 또 나갔대요. 8월 9일 날. 얼마 또 나갔냐면 300만 원만큼 나갔대요. 그럼 또 건설 중인 자산에 300만 원만큼 또 적으면 되죠. 일단 자산이에요. 얘도. 이렇게 잡아놨다가 8월 9일 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다 완성됐죠. 그러면 드디어 어떤 개정 과목 쓸 수 있다고요? 건물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건물이란 개정 과목 쓸 수 있으니까 500만 원만큼 우리가 잡았던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버리고 본 계정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은 임시적으로 존재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주의할 거는 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지금 건물 짓는 게 나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하다가 야 이게 건물 지을 때 쓰는 개정 과목이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 자산을 취득 완료될 때까지 쓰는 개정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축산업 하는 회사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닭 키우는 양계장 알죠? 그 양계장 하는 사업 하는 사람 나가 보시면 거기 닭이 있을까 닭. 그 닭이 뭘까요? 그 회사는 자산이죠, 자산. 그럼 닭의 개정 과목이 뭐겠습니까? 장부상 기록했을 거 아니, 닭. 닭의 개정 과목.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병아리일 때 병아리 키워서 닭 되잖아요. 근데 병아리를 이렇게 감별하는 거 알죠? 암놈인지 순놈인지. 그 암놈과 순놈의 개정 과목이 달라져요. 일단 순놈은 키워서 팔면 되는데 암놈은 키워서 뭐 할 거예요? 달걀을 팔아야 될까요? 달걀을. 그렇기 때문에 암놈의 개정 과목은 유형자산이에요. 달걀 낳는 기계장치. 암놈. 그 다음에 순놈은 키워서 팔 거고, 그러니까 순놈은 개정 과목이 병아리일 때는 제공품이죠. 제공품.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다 키워서 팔 정도 됐으면 제품. 팔리면 매출원가. 그게 닭의 개정 과목의 운명이고, 그 다음에 암놈은 그 병아리일 때 암놈이 되면 당장 달걀을 못 낳잖아요. 걔가 병아리일 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들어가죠, 거기에. 일단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 다 크면 이제 본 계정 대체해요. 달걀을 낳을 때부터 그때부터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해야 돼요. 감가상각.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개념 잘 잡으세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이 그 건물 지을 때만 쓰이는 건 아니라고요. 됐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고 336페이지 336페이지 보시면 기타는 넘어가시고요. 유형자산 회계청에서 중요한 문제가 크게 네 가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 4. 뭐가 중요한 걸까요? 동그라미 1, 2, 3, 4. 그 동그라미 1, 2, 3, 4에서 중요한 거 1번하고요. 3번이에요. 1번, 3번. 1번은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3번이 뭘까요?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길게 써 있는데 감가상각이에요. 감가상각. 한마디로 감가상각. 잘 정리하시고.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중요한데 감가상각 전에 취득원가 결정이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감가상각을 잘하려면 뭐부터 잘해야 되냐면 취득원가 결정부터 잘해야 되거든요. 이제 해보시면 취득원가 결정이라는 게 중요해요. 얘는 제2절에 유형자산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 보시면 취득원가에는 그 자산 취득에서 목적하는 활동에 사용하기까지 소요된 모든 현금 지출, 현금 등가액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얘기 이제 많이 들어봐서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취득분의 비용.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고, 복습할게요. 우리 재고자산 배울 때 취득원가의 취득분의 비용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재고자산. 구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이런 거 있죠. 주식이나 채권 배웠죠. 단기매매 증권 할 때. 그때 대표적인 취득부대 비용은 증권에 대한 수수료. 지금 배우는 게 이제 유형자산인데 이 유형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 취득부대 비용이 상당히 많아요. 얘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 구입의 경우 보세요. 우리가 구입할 때 보니까 뭐뭐 써있냐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매입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토지정지 비용 많지요. 그런 것들이 다 취득부대 비용일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그거 모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매입수수료라는 건 뭐냐면은 그 회사가 기계장치 같은 걸 사는데 그 기계장치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이 수수료 뛸 거 아니에요. 수수료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게 매입수수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운송비나 하역비 같은 거는 그 기계장치를 우리 공장까지 어떻게 해야 돼? 운반해 와야 되죠. 운반비 들어가고 하역비는 내리는 비용, 하역비. 설치비는 그런 거 설치할 때 돈 들어가거든요. 설치비. 잘 되는지 돌려보는 거,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는 나중에 세법 배우시면 지방세로 배워요. 세법 배우실 때. 그 취득세, 등록세라는 세금을 내야 그 자산의 그 소유권이 이전돼요, 우리한테. 뭐 그런 거예요. 토지정지 비용은 땅 평평히 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요 지출액이 부담되지 않으면 그 자산을 목적하는 활동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써요. 이런 지출액까지 부담이 돼야 그 자산을 목적하는 활동에 쓸 수 있다면 이게 뭐다? 취득부대 비용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그 자산을 목적하는데 활용하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비용. 그게 취득부대 비용에 포함되는구나. 그렇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실 때.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337페이지. 1월 15일 날 영업용 토지를 50만 원 수표 발행해서 구입했다 그랬어요. 수표 발행해서 구입했다. 일단요. 답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마시고 대변의 개정 과목이 뭘까요? 그쵸. 이제 다 해서 당좌예금.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얼마겠어요? 금액이 50만 원. 50만 원만 나간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금이 얼마 더 나갔어요? 다 더해보니까 2만 원이잖아. 2만 원. 2만 원. 그럼 차변의 토지를 얼마로 적으란 얘기죠? 52만 원으로 적어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밑에 것도 답 보지 마세요. 답 보지 말고요. 거기 기계장치 샀죠. 기계장치 사고요. 158만 원만큼 어음 발행해줬다. 개정 과목 뭐예요? 개정 과목. 미지급금이라는 거. 어음 발행해줬다고 무조건 매입 채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성격에 따라 잘 판단해야 돼요, 우리. 그 다음 추가적으로 현금이 얼마 더 나갔어요? 추가적으로 현금이 16만 원 더 나갔거든요, 이렇게. 그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174만 원이다. 이렇게 됐어요. 넘어가시고 그 밑에 예제 2번 일괄구입 보세요. 일괄구입. 예제 2번. 그 일괄구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 사고 파는 거 많이 보죠. 주변에. 부동산. 여러분 부모님도 아파트 사고 파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 때 아파트는 건물이죠, 일단. 근데 거기에 당연히 뭐가 딸려 있어요? 땅이 딸려있죠. 토지가. 일반 건물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거래할 때 건물 가격 얼마, 땅 가격 얼마 이렇게 거래하는 거 못 봤죠? 그냥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해서 하죠.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일괄해서 지급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래가. 그럼 거기도 보니까 500만 원에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거죠, 보니까. 그러면, 거기 수표 줬죠, 수표. 책임 수표 줬으니까 당좌예금. 그럼 분명히 500만 원을 일괄해서 줬는데, 중요한 건 장부상에 기록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기록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이 토지로 가는 거하고 건물로 가는 게 차이가 있거든요, 회계학적으로. 이 중에서 일로 가는 금액은 뭐 안 할 거예요? 감가상각 안 할 거고요. 일로 가는 금액은 감가상각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장부상에서. 그랬을 때 어떻게 구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는 게? 두 개의 공정가액에 비례해서 이걸 쪼개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그렇게 했어요.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너무 쉬우니까. 혼자 하세요. 넘기시고 338페이지 자가건설의 경우 혼자 보세요. 아까 했으니까. 직접 지을 때 말하는 거죠. 맨 밑에 무상취득 보세요. 맨 밑에 무상취득. 그 무상취득이라고 하는 거 거기 네 번째 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뭘 공짜로 받았습니까? 거기? 건물을 공짜로 받았어요. 그럼 건물이 들어와요. 대가로 아무것도 안 주고요. 소유권 이전 비용으로 10,000원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취득 원가가 얼마일 거냐? 구입 가격 얼마죠? 제로. 무상이니까.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취득 부대 비용.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논리대로 하면 취득 원가가 얼마 돼야 되냐면 10,000원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게? 이상하죠? 어떤 게 이상하냐면 잘 들으세요, 개념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건 어디 속하는 거다? 자산. 그럼 자산의 금액을 평가해 주는 거죠, 우리가 화폐 금액으로. 그럼 자산의 금액을 평가해 줄 때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냐면 그 건물이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되는 효익. 효익만큼은 여기다 적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건물 지금 당장 팔아도 얼마 나와요? 1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건물인데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적으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 339페이지 보세요. 339페이지 위에서부터 6번째 줄 끝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한 평가액을 취득원가라고 되어 있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증여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했을 때 대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문제인데, 이때 자산수중이익이라는 개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보세요. 여기를 제로로 하지 말란 얘기죠. 얼마로 하란 얘기예요. 공정가액으로 봐라. 공정가액으로. 여기를 얼마로 하는 얘기냐면 11만 원으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만 원인데 얼마 차이가 나요? 10만 원이 차이가 나서 이렇게. 여기 뭘 쓸 거냐 했더니 뭘 쓰래요? 자산, 수중이익. 알아두세요. 공짜로 받았을 때 쓰는 개정 과목 자산, 수중이익.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339페이지 제3절에 유형산 취득 후의 지출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개념 잘 잡으세요. 취득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 취득원가 결정. 제3절은 뭐냐면은 유형자산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재수해 보셨으면, 또는 예전에 공부하신 분은 없을 것 같고, 그 종로학원 다 알죠, 여러분들? 종로. 안 다녀봤어도 워낙 유명하니까. 요즘에는 종로학원이 워낙 전국적으로 있고, 뭐, 강남에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종로학원이 이름이 종로인데, 이름이 앞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본 종로학원이, 현재? 저기, 서울역 옆에.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 무슨 동이죠, 거기가? 충정로. 충정로 거기 있죠? 종로학원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이게 충정로에 있으면 충정로학원이지. 왜 종로학원일까? 종로에도 없으면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 종로학원은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에 있었고, 그 종로학원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종로학원이었어요. 80년대 초까지. 옆에 SK 빌딩 있잖아요. 거기도 종로학원이었어요. 여기 종로학원이 다.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 건물이에요. 그때도 썼던 건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건물이 꽤 오래됐다고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종로학원이 걸로 가게 된 게 왜 그랬냐면은 그 80년대 누가 집권했는지 알죠, 여러분? 전시가 집권해가지고 그때 과외금지 시켰던 거 아세요? 과외금지 시키고 어떤 걸 했냐면 또 4대문 안에 학원이 있으면 교통을 4대문 쪽으로 이렇게 밀집시킨다 해가지고 학원은 4대문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완전 자기 마음이죠, 완전히. 그래서 그 학원을 4대문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저 신설동 쪽에 학원이 많죠. 신설동. 그게 동대문 밖이잖아요. 동대문 밖으로 나간 거고, 노량진에 또 학원이 많잖아요. 1호선이 닿잖아요. 노량진까지. 그러니까 종로에서 빠지는 학원들이 거기가 가장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노량진에 많이 학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종로학원은 어디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남대문 밖으로 나가서요. 거기 남대문 바로 바뀌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4대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희 학원이 이 건물 취득한 다음에, 예를 들어 건물만 구입한 가격은 10억이라고 할게요. 뭐 건물 가격 얼마 안 돼, 오래돼가지고. 이거보다 더 쌀 거예요, 아마. 땅값이다. 아무튼 건물을 취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앉아서 지금 보시면 건물 깨끗하잖아요. 밖에서 봐도 뭐 오래돼 보이지 않잖아요. 뭐 거기엔 다 뭐가 들어가겠어요? 돈이 들어갔어요, 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한 다음에 한 5억 정도 이 건물 다 치장하는데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밖에까지 다 고쳤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지출된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배우는 주제. 유형산 취득 후의 지출인데, 그럼 이걸 자산으로 잡는 게 맞느냐? 이거 한 거, 인테리어 한 거 알죠? 비용으로 잡는 게 맞느냐? 이제 이거 배우는 거죠, 이거.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친 거. 이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문단. 자산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한 일반적인 효익 처리 지침은 최초 평가된 성능 수준을 초과해서 미래 효익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뭘 잡아야 될까요? 자산 잡는 게 맞겠죠? 효익 주는 동안 비용 처리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지출? 그것도 밑에 줄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비용 처리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요? 그 밑에 줄에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되게 쉬운 게 그 밑에 분개 나와 있는데 자산 처리하자는 게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비용 처리하자는 게 수익적 지출. 이런 거예요. 별것도 아니죠. 그럼 이거 뭐로 하겠어? 우리 학원은. 이거 같다는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느낌으로 하시면 안 되고 판단 기준이 있어야죠. 시험 문제 볼 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340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두 번째 줄에 일반적으로 유연산 내용 요소 증가시켰다. 내용 요소 증가시켰다는 얘기는 더 오래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적이에요. 유연산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증대시켰다. 효익이 증대됐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본적이에요. 그런데 더 읽어보니까 원상회복이다. 느낌이 어때요? 원상회복. 별거 아닌 것 같죠? 원상회복. 그래서 능력유지.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죠? 현 상태 유지한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중요성 기준에서 일정 금액 이하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 무슨 지출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시험 문제 볼 때 판단하셔야 돼. 그렇게 시험 문제 볼 때. 예를 들어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유리창 갈아야죠. 돈 들어가잖아요. 뭐 처리한다? 비용 처리하는 게 맞죠. 이 페인트 칠한 게 좀 낡아서 페인트 칠 다시 했어요. 도장공사라고 하는데 페인트 칠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뭐겠어요? 수익적 지출. 근데 이 건물에 대한 중앙 난방장치, 냉방장치를 설치했다.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적으로. 뭐겠어요? 자본적이겠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보실 때 판단 잘 하시고요. 예제 4번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학원은 자산 잡는 게 타당하죠. 자산 잡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하는 게 타당하고. 예제 4번 보시면 첫 번째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 설비 설치하는데 100만 원 수표 발행했다. 일단 대변은요. 수표니까 당좌 예금이고요. 차변에 자산 잡을 거냐 비용 잡을 거냐인데 뭐겠어요? 자산 잡아야겠죠. 두 번째 도장공사 파손된 유리대체 뭐라고요? 수익적 지출. 세 번째 부품을 교체했는데 기계장치 능률이 크게 증가됐다. 50만 원이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 주변에 보시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시험장 들어갔다 오면 성적이 좋잖아요. 어떤 친구는 매일 앉아 공부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만 갔다 오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봤죠, 여러분들?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잘 생각해 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시험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시험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교수님이 출제했을 때 그 교수님이 무슨 생각으로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 요구사항을 읽었을 때 어떤 답을 쓰라고 하는 건가? 그걸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정확한 답을 쓰죠. 정확한 답을.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문제를 읽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뭘 쓰라고 하는지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꽤 있는데 못 쓰죠. 쓸데없는 얘기 쓰다가 점수 안 줘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험을 잘 보려면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잘해야 되고 그 출제자의 의도는 어디 묻어 있냐면 요구사항에 묻어 있어요. 요구사항을 다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관식 문제든 객관식 문제든 풀 때 연습할 때는 요구사항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요구사항을 읽어보고 그 출제자가 무슨 생각으로 문제 만들었을지 생각해봐야 되고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고 자기가 답 맞춰보고 피드백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출제자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나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요. 기계장치 능률이 크게 증가됐다고 썼잖아요. 출제자가. 그냥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자본적 지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좀 유지 쉬었다가요. 제 4절에 감가상각부터 하겠습니다.